그러면 어느 정도 서울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게 수요라는 게 극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오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고점이 돌파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남 상구와 마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80% 이상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중심 지역은 90%, 그리고 신고가를 찍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의 거래량 어느 정도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 지방 쪽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 DSR에 대한 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한 것도 그 경기도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상승을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알고 계신 거죠. 이제 서울은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 사실 저는 중개사로서, 그러니까 현직에서 저는 부동산을 하다 중간에 잠깐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다시 부동산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경력상으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어느 정도 저도 부동산의 흐름을 보는 중개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이번 올해 부터 3년까지의 지금 공급 부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면초가 상황은 정말 역대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분의 이 정책 기조가 물론 이제 상황에 맞춰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준은요 공급 부족과 수요의 폭발이거든요. 근데 공급 부족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거는 숨기면서 부동산이 너무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걸 부양시키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거를 내고 대출 비대를 대폭 완화시켜 주면서 거래량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아파트 값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집값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실에서 압박 아닌 압박, 아쉽다 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집값을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 누르겠다라는, 근데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 정권에서 28개? 제가 지난번에 48개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20 몇 개의 정책이 나왔는데 아파트값 잡혔나요?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서민들은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거기다가 더 대출을 쪼이겠다. 그것도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 제 생각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더 이상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잡을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DSR을 더 쪼이겠다라는 이런 지금의 상황이.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은행에 가계대출 관리해라라고 압박을 해놓고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쉽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은행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을 하셨는데요. 지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기존의 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님, 그리고 금감원의 이복현 원장님까지 금융정책이나 부동산 안정정책의 가장 주가 되시는 세 분께서 방향성을 못 잡고 정책을 남발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초기만 해도 30% 집값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께서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던 원희룡, 2달 만에 급격한 하락에 곤란하다, 규제 완화를 이유로 급격한 집값 하락을 또 막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너무 급격한 집값 하락은 곤란하다면서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제 집이 내려가면, 제 집값이 떨어지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부, 이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곤란하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2023년 1월 3일 기사자로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2023년 5월 28일 날 4개월 뒤에 반등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집값 안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8월 달에, 2023년 8월 달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 기조가 보이던 시점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딱 2023년 7월에서 8월 달부터 전세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원희룡 장관이 거기에 대고 부동산 추격 매수 붙을 상황 아니다, 집값 관리 가능한 범위이고 주택 공급 부족함 없도록 조절할 것이며 거래량 장기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을 거야, 거래량도 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택 공급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조절할게. 공급이 조절이 됩니까? 공급이 부족한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이미 알고 계셨을 상황에서, 그리고 빌라 시장을 붕괴시킨 장본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그런 그 수요가 점점 더 상승할 거라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분이 주택 공급 부족함 없도록 조절하겠다? 모르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3년 제가 1월달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거의 2023년 1월달이면요 집값 하락의 최고조를 보이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고 했던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었을 때는 하락 추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같은 시점에 내놓으신 게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네,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던 장관님께서 대출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이 당시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공급은 부족했거든요. 착공 이후에 3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공급을 조절한다고 했다 한들 2026년도 7년도에 공급이 되는 물량들인 것인데, 그 상황에서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집값 부양을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건 기정사실이었는데 수요 진작책을 내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거래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분위기를 바꾸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만 DSR은 규제는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빌려, 돈 없는 사람은 사지 마. 이런 이제 기존은 유지를 해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DSR까지 풀면 완전 폭발할 거, 소비가 폭발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건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출은 내주되 있는 사람만 사. 이런 기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일십 대책이거든요. 이게 공급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주된 정책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진단 면제, 그렇게 해서 약 3년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진단, 사실 이게 법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정책들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은 법 개정이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진척이 된 바가 없다. 원희룡 장관님께서 부동산 추경매수 불붙을 상황 아니다. 집값 관리 가능한 범위. 여기 2023년 8월달 얘기시거든요. 1년 뒤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집값 추세적 상승 어렵다.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시는지. 실수요가 적고 공급량이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월 18일 날 나온 게요, 공급 대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비난받으셨죠. 공급 부족하지 않다며 왜 공급 정책을 내놓는 거야? 라면서 되게 좀 많이 지탄을 받으셨었거든요. 집값 추세적 상승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건 서울의 물량이 어느 정도 2024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분양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2024년도 하반기에는요, 서울의 거래량이 줄고 그 추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금액이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거든요. 이제 강남 3구와 마용성 뭐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이게 계속 이제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가격이 계속 이제 서울 전 지역으로 가격 상승이 번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서울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게 수요라는 게, 극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오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고점이 돌파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80% 이상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중심 지역은 90%, 그리고 신고가를 찍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의 거래량 어느 정도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 지방 쪽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 DSR에 대한 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한 것도 그 경기도,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상승을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알고 계신 거죠. 이제 서울은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그게 경기도권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을 내놓으시는 거거든요. 사실 스트레스 DSR을 0.7에서 1.2%로 올린다 한들 그렇게 담보대출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DSR이라는 것이 40%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의 금리를 조금 인상해서 좀 덜 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집을 사는데 주지는 않지만 어쨌건 심리적인 압박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세금적인 정책으로 경기도로 퍼져나갈 것 같은 그 심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서울은 건드리지 않아도요.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서울은 집값이 회복을 하고 나면 신고가를 찍는 지역 일부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세 단계에 돌입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상승세가 경기도 쪽으로 이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감 원장님께서 이런 은행의 경고장을 날린 이유도 그런 이유이신데요.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7.18 대책 나오기 전에 실수 좋고 공급량 충분하다고 해고 7.18 대책 내놓으셨거든요. 하도 지탄을 받으시니까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아니라고 제가 말한 거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해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88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6년간 42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겁니다. 사실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한 달 뒤에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심리를 한번 죽여보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안정화시켜보려고. 근데 이제 국민들 제가 그랬잖아요. 속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정책 내놓으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급 빨리 할게요. 이제라도.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복현 금감 원장님께서도요. 이 가계부채 악화 우려 자기도 이제 인지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은행 등에서 가상금리 조정이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로 판단이 되시나요? 이 금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저희 중개사 입장에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요. 저희들도 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뭐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금감 원장님께서 은행에 너희들 가상금리로 대출 조절할 수 있잖아. 지금 대출이 너무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하니까 너희들이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금리 조정하라고 은행에 우회 압박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조인다. 하나 KB 주담대 금리 잇따라 인상, 고깃불 린 가계대출 증가에도 인뱅도 주담대 금리 인상 동참. 지금 기준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금감 원장님의 이런 입김도 작용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편승을 해서 가상금리를 올려서 이자 장사를 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복현 금감 원장님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8월 22일 날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 금리 동결이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리 내려야지 왜 안 내렸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금리 동결이 아쉽다라는 이런 발표가 난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에 이복현 금감 원장님께서 대출 금리 인상 멈춰라. 은행에 경고장을 날리셨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모르셨을까요? 정부의 처음 정책의 기조가 뭐였냐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게 정책 기조였거든요. 보시면 이 나라 지표라고 해서 가계 신용동향인데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가계 신용도의 상승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이제 가계대출의 전체적인 합산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프는 증감률입니다. 가계대출은 당연히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근데 그 증감률에 대한 표시를 해놓은 게 이 선 그래프 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요. 증감률이요. 0.2%. 그리고 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나 이 2020년, 2021년도에는 문재인 정권 때였는데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지 않을 수 없는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압도적으로 이제 대출이 늘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민주당에 대한 압박도 있었죠. 가계대출 줄여라.
근데 사실 그 전 정권에서 늘어난 대출을 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압박을 하시는지, 사실 민주당의 그런 행동도 사실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계 신용 동향을 보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시면 상당히 낮거든요. 물론 그 전에 증감률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서 0.2%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 전에 워낙에나 높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0.2%잖아요. 그러면 전년이랑 비슷하게 증가를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증가했던 대출의 그런 증가율만큼, 증가했던 절대값만큼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도 그 절대값만큼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장도 은행이 알아서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줄여주니까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금리 동결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출 금리 인상 멈춰라. 대통령실의 기조는 금리를 인하해줘야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지 않았어? 라고 아쉬움을 표현하신 건데, 지금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장님께서 대출 금리 인상 멈춰라, 은행에 경고장을 날리셨습니다. 네. 쉬운 금리 인상 질책, 은행들 대출 조이기 2라운드. 그래서 어떻게 대출을 조일까요? 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 대출을 조일 수 있는 건 아예 대출을 안 내주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되게 웃긴 게, 정부에서는요, 주담대 대출, 그 정책자금 대출 있잖아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것들. 그거는 지금 금리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는 또 쉬운 금리 인상이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정책금리,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은행들한테는 쉬운 금리 인상이라고 질책을 하면서 은행 대출은 또 쪼이래요. 어쩌라는 건지. 은행도 힘들겠다. 저희도 중개사들도 그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좋아진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예전에는 임대인분들한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달라고 하면, 그런 거 달라고 할 거면 너하고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신 임대인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 같은 거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임대인분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믿을 방법이 없는데, 그걸 듣고 저희가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벌을 받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한테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되게 강하게 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만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 중개사한테 있었어도 그런 분들하고는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임차인 분들께서 직접 중개사도, 믿을 만한 중개사도 임차인분들께서 찾으시고, 믿을 만한 은행도 임차인분께서 찾으시고, 믿을 만한 건물주도 임차인께서 찾으세요 라는 거였거든요. 중개사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임차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이런 느낌으로 정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법제화되면서 중개사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확인 설명서에 중개사가 설명을 했는지, 중개 보조원이 설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임대인이 거절을 했는지 안 해줬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안이 생겼거든요. 일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상당히 엄청나게 압박을 받으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인데, 은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이 정책 기조가 물론 이제 상황에 맞춰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준은요, 공급 부족과 수요의 폭발이거든요. 근데 공급 부족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거는 숨기면서, 부동산이 너무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걸 부양시키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거를 내고 대출 비대를 대폭 완화시켜 주면서 거래량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아파트값이,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그리고 금감원장님께서도 집값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독립성을 유지해줘야 하는 한국은행에 대통령실에서 압박 아닌 압박, 아쉽다
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집값을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 누르겠다라는, 근데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 정권에서 28개? 제가 지난번에 48개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20 몇 개의 정책이 나왔는데 아파트값 잡혔나요?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서민들은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거기다가 더 대출을 쪼이겠다. 그것도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 제 생각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더 이상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잡을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DSR을 더 쪼이겠다라는 이런 지금의 상황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즉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집값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장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네, 당장 오를 수는 없고 내년 중반을 지나면서 경기도권의 상승세도 같이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줄이고요. 네,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 다음번 시간에 또, 사실 저는 중개사로서 그러니까 현직에서 저는 부동산을 하다 중간에 잠깐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다시 부동산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경력상으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어느 정도 저도 부동산의 흐름을 보는 중개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이번 올해 부터 3년까지의 지금 공급 부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면초가 상황은 정말 역대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